치료가 끝나고 병실 문을 열자 아들 진수가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진수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집에 가려고, 내 집에. 아들은 한숨을 쉬며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냥 편하게 요양원에 계시라고요. 왜 그렇게 고집이 세세요? 늙으면 자식 말도 듣고 해야지. 어떻게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요? 그 말이 내 가슴에 불을 질렀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했다. 내가 너희더러 나 책임져 달라고 했니? 밥 한 끼를 해달라고 했어? 병원비 내달라고 했냐고? 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나를 변두리 요양원에 갖다 버려? 내가 사람이야? 아들은 깜짝 놀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머니, 사람들 다 듣는데 병원에서 왜 이래요? 미쳤어요? 무슨 짓이야?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곳저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뭐? 창피한 건 알아? 사람들이 들어? 아들이 나지막이 말했다. 어머니, 내가 나를 요양원에 갔다가 버리긴 했나 보지? 남들이 들으면 안 되는 거 보니까 그 말에 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제서야 의사와 간호사가 다가와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다. 잠깐만요. 병원에서 소란 피워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 우리 아들한테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너희들 나 수술 받는 날 잠깐 와서 얼굴 보고 가고 항암 치료 받는데도 단 한 번이라도 어떠냐고 전화 한 통 했어? 내가 너희들한테 아픈 나 책임지라고 할까봐 미리 도망친 거니? 나 그럴 생각 추호도 없었어.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 유능한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받아 보자더니 그곳이 서울 외곽의 작은 요양원이야? 나를 버린 이유가 뭐야? 내 통장하고 몇 푼 되지도 않은 얄궂은 집 가지려고 한 거니? 그래도 자식들이라고 나는 너 대접해줬어.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너희들 키웠다고 막말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사정했어. 그런데 뭐? 늙었으면 자식 말도 들어라. 정신없이 퍼붓는데 무슨 일이세요? 의사가 물었다. 눈물이 내 볼을 타고 흘렀다. 어느 날 아침, 늦은 아침을 먹고 있는데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제 아들의 전화를 받은 터라 아들이 집에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들은 들어서면서부터 왜 아직 준비를 하지 않은 거냐며 투덜거린다. 시간 예약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럼 미리 말을 하지 그랬어? 오늘 간다고 해서 나는 천천히 해도 되는 줄 알았지.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지 5년. 그리고 1년 전 나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암 진단 받기 전까지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살았고 사실 암은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었다. 아이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혼자 견뎠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는 병원 가는 길 구토와 어지러움을 참으며 버스를 타고 때로는 쓰러질 것 같아도 벽을 짚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추운 겨울날 항암 치료 후 온몸이 떨리는데도 혼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날들이 떠올랐다. 그런데 오늘은 아들이 유방암에 권위 있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병원을 알아냈으니 함께 가자고. 이곳은 특별한 병원이라고 했다. 나는 뭘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지금 다니는 병원도 대학병원에 능력 있고 좋은 선생님인데. 라며 만류했지만 아들은 버럭 화를 내며 어머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본다는 유명한 곳이에요. 왜 고집을 부리세요? 그렇게 말하는 아들의 말에 그래도 아들이 신경 써서 병원도 알아봐주고 나 걱정해서 그러는데 너무 내 생각만 하는 건가 하는 생각에 그러자고 했다. 하지만 마음은 가고 싶지가 않았다. 요즘은 다들 잘하는데 그리고 다른 병원에 가면 처음부터 검사를 다 하고 돈도 더 들어가야 하고 번거로울 텐데 기운도 없는데 걱정이네 하며 선뜻 내키지는 않았다. 텅 빈 아파트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던 날들, 아픈 몸으로 약을 꺼내며 전화기만 바라보던 밤들, 내가 그토록 외롭게 느꼈던 시간들,
실은 내 자식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 내 몸의 통증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아팠던 그 시간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진수야, 아무튼 맘 써주고 신경 써줘서 고맙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는데 요즘 유방암은 완치율도 엄청 높다더라. 다른 병원에 안 가도 돼. 그동안 항암 치료하느라고 입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서 그렇지. 밥 잘 먹으면 이제 몸도 좋아질 거야. 다른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예민한 것도 있는 것 같아. 내 말에도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병원 여러 군데 가봐야지. 한 군데만 가서는 안 돼요. 진수는 묵묵히 짐을 챙겨서는 나를 차에 태웠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아들이 이렇게 신경 써주니 고맙지. 얼른 다녀와서 오늘 저녁에는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라도 끓여서 밥 한 숟가락 먹어야겠다. 저희들 살기도 힘든데 나까지 신경 쓰느라 자식들이 힘드네. 내가 얼른 건강을 회복해야지. 아들 신경 덜 쓰게. 그렇게 아들의 차는 1시간쯤 달렸을까?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가로운 한 건물 앞에 섰다. 주변은 조용했고 건물은 병원이라기보다 고급 아파트처럼 보였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아들이 특별한 병원이라고 했으니 믿기로 했다. 나는 얼떨결에 따라 들어갔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내리자 한 젊은 여자가 오더니 영자 어르신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절하게 웃으며 나를 데리고 복도를 걸어갔다. 그리고 어느 방으로 들어가더니 영자 어르신은 오늘부터 이곳에서 생활하시면 됩니다. 하며 비어있는 침대 앞에 멈춰서며 계속 말을 이었다. 이 방은 4인실이고 앞으로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301호 담당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바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희 요양원에서는 한 달 동안 진행하는 행사라든가 어르신들의 활동을 보호자분께 모두 안내해드렸고 지켜야 할 규칙이나 주의할 점들은 모두 숙지하고 계시면 생활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내 귀에 맴돌았다. 4인실. 다른 3명의 노인들과 함께 지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제서야 나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이미 3개의 침대에는 각각 주인이 있었다. 한 할머니는 자는 듯했고 다른 한 분은 텔레비전을 멍하니 보고 있었고 한 분은 아무런 감정도 없는 얼굴로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개인 침대와 그 옆에 작은 서랍장이 놓여 있었다. 창문 너머로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다. 이곳은 병실이 아니라 요양원의 301호 방이었다. 그제서야 깨달았다. 여기는 병원이 아니라 요양원이었다. 진수야, 이게 무슨 뜻이니? 내 목소리가 떨렸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어머니, 저희가 계속 돌봐드리고 싶지만 제 사정이 안 좋아졌어요. 누나도 여러 가지 사정이. 내 귀에는 더 이상 아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아들은 내 짐을 침대 옆 작은 사물함에 넣으며 어색하게 웃었다. 어머니, 여기 시설 좋지요? 제가 알아본 곳 중에 최고예요. 내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었다. 병원이라더니 요양원이었다. 좋은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더니 나를 버리러 온 것이었다. 그동안 혼자서 항암을 견디며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진수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아직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집에 가자.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매일 돌봐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항암 치료 있는 날은 외래로 받으실 수 있고 어머니가 다니시던 병원에 모셔갔다가 모셔올 거예요. 어머니는 그냥 계시면 알아서 선생님들이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받으시던 항암 편하게 계속 받으실 수 있고 전문적인 케어도 받으실 수 있어요. 내가 집에서도 혼자서 병원 다닐 수 있다니까 그래? 간단한 것도 다 알아서 시켜주세요. 식사라든가 청소 어머니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가방에는 어머니 중요한 물건들 다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사물함에 어머니 생활하면서 필요한 거 다 챙겨 넣어 놨으니까 쓰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고 보니 아들은 언제 들고 들어왔는지 모르게 마트 봉지에서 물티슈, 휴지 같은 것들을 사물함에 넣고 있었다. 언제부터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살뜰히 챙긴 적이 있었나? 그 모습이 너무나도 낯설었다. 사물함에 내 물건을 정리하던 진수의 손에서 남편의 사진이 떨어졌다. 그는 황급히 주워 사물함에 달린 서랍에 넣었다. 언제 저런 걸 챙겨서 넣었단 말인가.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곳이 내 마지막 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짐은 여기다 정리해놨어요. 나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매주 한 번씩 꼭 찾아올게요. 약속할게요. 진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는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뒤로 뺐다. 그 순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갑자기 일어난 이 상황이 인지가 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도 판단이 안 되었다. 내가 너더러 단 한 번이라도 나 챙겨주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든 어머니, 진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요양보호사는 불편한 듯 잠시 자리를 비켜줬다. 방 안에는 나와 진수, 그리고 말없이 우리를 지켜보는 3명의 낯선 노인들만 남았다. 이곳에 생활 규칙이 적힌 책자가 있어요. 진수가 내 침대 옆 탁자에 작은 소책자를 내려놓았다. 어머니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책자를 바라보았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안내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암과 싸우면서 이제는 낯선 이들과 4인실에서 남은 생을 보내야 하는 건가?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실 거예요, 어머니. 진수가 말했다. 다들 처음엔 어려워하시지만 나중엔 여기가 편하다고 하세요. 그때 창가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천천히 내게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표정이 있었다. 그 눈빛에서 나는 내 미래를 보았다. 아들은 나에게 최고의 권위 있는 암 전문가 의사 선생님이라며 엄마 암은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가서 진료 받아보고 오면 되라고 하더니 아들이 준비한 나를 위한 마지막 집이 요양원이었다니. 내 신세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나는 28살에 5살 많은 남편과 선을 봐 결혼해서 평범한 가정을 꾸리며 살았다. 자식은 아들, 딸 둘 낳아서 키우고 누가 봐도 극히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는 결혼 생활이었다. 남편은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작은 제조 공장에 평생 근무하고 정년 퇴직해서 살다가 3년 전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보냈다. 남편이 떠난 후 나는 혼자서도 잘 견뎠다. 40년 넘게 살아온 아파트에서 나 혼자만의 생활 패턴을 만들었다. 아침에 일어나 공원을 산책하고 가끔 친구들 만나서 조촐한 밥 먹고 수다 떨면서 아쉬울 것 없는 노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서 1년에 한두 번 명절에나 얼굴을 볼 수 있었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내 인생은 내가 꾸려나가는 거니까. 그러다 1년 전 갑자기 찾아온 유방암, 입맛이 없고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살이 빠졌다. 의사는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약도 좋고 기술도 좋아졌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하면 좋아지실 겁니다. 라며 나를 안심시켜 주셨다. 그렇게 수술할 때만 아들 진수와 딸 미정이가 병원에 왔다. 그 후로는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고 나는 혼자서 버스를 타고 병원에 다니며 항암 치료를 받았다. 머리가 다 빠지고 밥 한 숟가락 먹는 것도 고통스러웠지만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힘든 얘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견뎠다. 그런데 오늘 진수가 갑자기 찾아와 좋은 병원이라며 데려온 곳이 요양원이라니. 내 마음은 충격과 배신감에 치가 떨렸다. 어머니, 전 이제 가봐야 돼요. 진수가 조심스레 말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가거라. 내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다. 진수는 어색하게 내 어깨를 토닥이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때 나는 말했다. 진수야, 내가 너희 어릴 때 감기라도 걸리면 매일 밤을 뜬 눈으로 새우면서 열 내리게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죽 써서 먹이고 병원으로 업고 뛰어다녔던 거 기억나니? 그때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았어. 진수의 발걸음이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고 싶었지만 몸이 아파 누워있는 낯선 세 명의 할머니들 앞에서 그럴 수는 없었다. 대신 창가로 걸어가 진수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는 주차장에 멈춰 서서 한참을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차에 올라 떠났다. 이제 나는 정말 혼자였다. 아니, 아무도 없는 외딴 섬에 아들에게 버려진 것 같았다. 남편과 아이들 키우면서 큰 욕심 없이 살 때는 그래도 행복했는데 내가 누구한테 몹쓸 짓을 한 건가? 내가 뭘 잘못했나? 며칠을 멍한 상태로 그냥 보냈다. 적어도 나도 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아주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살았다. 아들이 손자들 키워달라고 해서 손자들 둘을 내 손으로 키웠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유치원 보내고 데려오고 밥 먹이고 목욕시키고 이제 내가 아프니까 나를 요양원에 데려다 놓고 떠나버리다니. 내 인생이 갑자기 1년 만에 내 신세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멍하니 전혀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옆 침대 할머니는 한 분은 치매가 있으셨고 두 분은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었다. 첫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낯선 침대, 낯선 냄새, 밤중에 들려오는 다른 할머니들의 신음소리와 코골이. 옆 침대의 치매 할머니는 밤중에 갑자기 일어나 우리 아들 어디 갔어? 아줌마 우리 아들 좀 데리고 와 하고 소리치기도 했다. 요양보호사가 들어와 그 할머니를 달래는 소리를 들으며 언젠가 나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다. 아침이 되자 규칙적인 일과가 시작됐다. 7시 기상, 8시 아침 식사, 10시 프로그램 활동, 12시 점심, 마치 군대 같았다. 식사는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들은 요양보호사들이 자기 침대에서 먹였는데 나는 그나마 걸을 수 있어서 걸어나가 앞에 있는 휴게실에서 먹었다. 휴게실에서 처음 만난 다른 방 할머니 한 분이 물었다. 새로 오셨네요? 누가 데려다 줬어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었다. 다들 그래요. 처음엔 매주 온다더니 한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나중엔 명절에나 얼굴 보게 돼요. 그나마도 오면 다행이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찢어졌다. 정말 그럴까? 진수가 그렇게 될까? 항암 치료 날이면 요양원 차량으로 병원에 데려다 주었다. 혼자 갈 때보다는 편했지만 그 차에 다른 아픈 노인들과 함께 실려가는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마치 내가 인간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일이 된 것 같았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아들이 왔다. 어머니, 잘 적응하고 계시네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아니면 너무 없어서였을까. 손자들 사진을 보여주며 그들의 근황을 이야기했지만 내 마음은 멍했다. 방에 있는 다른 할머니들이 부러운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었다. 적어도 나는 찾아오는 자식이 있으니까 고마워해야 하는 건가? 어처구니가 없었다. 진수가 떠난 후 창가에 앉아 요양원 마당을 내려다보았다. 몇몇 노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햇볕을 쬐고 있었다. 이제 이곳이 내 마지막 집이 된 것인가? 암은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상실감과 배신감은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영자 어르신, 오늘 미술 프로그램 있어요. 참여하실래요? 요양보호사가 다가와 물었다.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암도, 이 요양원 생활도,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하고 싶지 않았다. 네, 참여할게요. 내 목소리에 작은 결심이 담겼다. 미술 프로그램은 마치 어린 아이들에게 하듯 간단한 활동을 진행을 했다. 하루하루 날짜가 가는데 나는 죽어도 이렇게 이곳에서 죽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이 굳어지자 나는 나를 이곳에 데려다 놓고 가버린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 받지 않았다. 계속해서 전화를 했다. 문자도 보냈다. 나는 집에 가겠다고. 나를 집에 데려다 달라고. 역시 묵묵부답이었다. 밤이 깊어 모두 잠든 시간, 나는 손 떨리는 마음으로 또다시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진수야, 엄마 여기 있기 싫어. 집에 가고 싶어. 엄마가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제발 데리러 와줘. 읽기만 하고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제야 깨달았다. 아들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나는 이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다음 날 아침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말했다. 선생님, 저는 여기서 나가겠어요. 집에 가게 해주세요. 내 집에 가야겠어요. 요양보호사는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영자 어르신, 보호자분이 동의하셔야 퇴소가 가능해요. 아드님과 얘기해 보셨나요? 아들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도 저는 나가야겠어요. 제 집에 갈 거예요. 어르신, 조금만 더 적응해 보세요. 처음엔 다들 그러시다가 나중엔 여기가 편하다고 하세요. 소용없는 말임을 알면서도 나는 스스로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작동했다. 요양원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아무나 열 수 없게 해놓았다. 내 의지대로 밖으로도 나갈 수가 없었다. 왜 나를 가두는 거예요? 왜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냐고요? 이곳은 도대체 뭐예요?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라고요. 나 아직 안 죽었다고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영자 어르신, 그건 가두는 게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는 치매 어르신들이 누르고 못 본 사이에 밖으로 나가셔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안전상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그 순간 나는 그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깨달았다. 나는 이제 치매 어르신들과 같은 범주에 속한 존재였다. 스스로 결정할 권리도 자유도 빼앗긴 채 내 침대로 돌아와 창문을 열어보았다. 3층이었다. 창문마다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었다. 저녁이 되자 다시 한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받았다.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진수야, 엄마 집에 가고 싶어. 여기 있기 싫어. 나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다고 했잖아. 빨리 와서 퇴소 신청해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살면 된다. 이전처럼이라뇨. 항암 치료 받으시면서 혼자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어머니, 그곳이 최선이에요. 전문적인 케어도 받으실 수 있고 어머니도 편하지 않으세요? 그의 말은 이미 정해진 결론을 향해 가고 있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음을 깨달았다. 그럼 내 통장은, 내 집은 다 어떻게 된 거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통장은 제가 관리할게요. 집은 일단 어머니 병원비로 많이 들어갔으니까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단지 내 건강 때문만이 아니었다. 몇 푼 안 되는 내 재산, 내 집. 모든 것이 이미 그들의 계획 속에 있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다. 다른 할머니들에게 미안했지만 눈물이 멈춰지지 않았다. 우리는 모두 같은 처지였으니까. 그날 밤도 옆 침대의 치매 할머니가 또다시 깨어나 울었다. 우리 아들 어디 갔어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나는 결심했다. 나는 저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든 이곳에서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게 할 수는 없다. 하루를 살아도 내 집에서 살다가 죽고 싶다. 나는 도저히 안 되어서
남해에 사는 딸에게도 전화를 했다. 딸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엄마, 진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한 거야. 엄마 혼자 있으면 식사도 못 챙겨 먹으니까 몸이 더 악화되는 거잖아. 요양원에 있으면 시간 맞춰서 밥 나오고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어서 심심하지 않고 친구들도 만나고. 친구라니.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곳에서는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다른 분들도 다 편찮으신 어르신들이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 수 없는 곳이야. 너희들이 나를 이곳에 가둔다고 해도 나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내 집에 갈 거야. 그렇게 알아.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창문 너머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오늘로 요양원에 온 지 3주째다. 내 집에 있었다면 지금쯤 작은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을 텐데. 밥을 먹으러 가는 시간이 되었다. 요양보호사가 들어와 영자 어르신, 식사하러 가요라고 말했다. 나는 그냥 누워 있었다. 먹고 싶지 않았다. 어르신, 식사 안 하시면 건강이 더 나빠지세요. 특히 항암 치료 중이시잖아요. 요양보호사의 말에 마지못해 일어났다. 휴게실에 가니 다른 노인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음식을 흘리고 또 누군가는 숟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해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그 광경이 내 미래처럼 느껴졌다. 식사 후 프로그램실로 가라고 했지만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언제부터 내 삶이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했다. 20년 전 아들 진수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 딸 미정이가 결혼식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모습. 남편과 함께 작은 시골 펜션에서 보낸 마지막 여행. 그리고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의 행복. 모두 다 내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것들. 문득 옆 침대에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다. 새로 오신 분, 괜찮아요? 팔이 마비되어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었다. 네. 나는 간신히 대답했다. 처음엔 다 그래요. 나도 3년 전에 딸이 데려다 놓고 갔어요. 처음엔 완전히 미치는 줄 알았지? 그런데 이제는 그냥 살아요. 그냥 산다고요? 네, 그냥 살아요. 애들 생각하면 미치겠지만 이젠 생각 안 해요. 내가 살아야 하니까 이것도 살아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살면 얼마나 산다고 속끓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웬만하면 포기하고 살아요. 그 할머니의 말에 뭔가 와닿는 게 있었다. 그냥 사는 것. 더 이상의 기대나 실망 없이. 저녁에 요양보호사가 약을 가져왔다. 항암치료 후유증을 완화해주는 약이었다. 나는 약을 먹고 침대에 누웠다. 밤중에 잠이 깼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복도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으로 다른 할머니들의 모습이 보였다.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문득 내 가방이 생각났다. 가방 속에는 내 지갑과 주민등록증, 그리고 약간의 현금이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내 소지품을 가방에 모두 챙겼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선생님께 정식으로 면담 요청을 했다. 젊은 여성이었다. 영자 어르신, 뭐가 궁금하세요? 내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핸드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다. 선생님, 제가 이 대화를 녹음해도 될까요? 나중에 자식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어서요. 그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간단해요. 이틀 후 항암 치료가 예약되어 있는데 나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집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곳 요양원에 오는 건 내 의지가 아니라 자식들이 맘대로 한 짓이에요. 사회복지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어르신, 보호자분들이 어르신의 건강을 위해서 내 건강은 내가 챙길 수 있어요. 69살이지만 항암 치료 외에는 아직 건강합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곳에 있는 것은 불법 감금이에요. 만약 내 말대로 집에 가지 못한다면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녹음이 제대로 잘 되는지를 확인하며 말했다. 어르신, 저희는 불법 감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의 아드님이 정식으로 입소 절차를 밟으셨고 내 동의 없이 이뤄진 일이에요. 나는 이곳에 오기 전까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혼자 잘 지냈어요. 자식들이 갑자기 나를 이곳에 버린 거예요. 그동안 자식들은 내 항암이나 건강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식들이 나를 이곳에 버린 거예요. 사회복지사의 표정이 불편해졌다. 어르신, 버렸다는 표현은 좀, 그럼 뭐라고 해야 하나요? 좋은 말로 포장해서 뭐 하겠어요?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르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절차가 있어서요. 아드님과 상의해보고. 내 생각에는 상의할 것도 없어요. 나는 법적으로 정신적 문제가 없고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성인이에요. 내가 퇴소를 원하면 그걸 막을 이유가 없어요. 사회복지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아드님께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이틀 후 병원 치료 일정에 맞춰 조치를 취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내가 말했다. 통장과 집 문제도 있어요.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할 거예요. 아들이 모든 서류를 내게 돌려줘야 해요. 어르신,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알아요.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이 녹음되고 있잖아요. 나중에 필요하면 법적 증거로 사용할 거예요. 면담이 끝나고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동안 참았던 용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 첫 발을 내딛었다. 되돌아갈 수 없다. 방에 들어오자 옆 침대의 할머니가 물었다. 어떻게 됐어요? 이틀 후에 병원 가서 집으로 갈 거예요. 정말요? 잘 됐네. 그 할머니의 눈에 부러움이 비쳤다. 에고, 나도 집에 가고 싶다. 그 말에 가슴이 너무 아팠다. 이곳에는 나처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오게 된 노인들이 많았다. 그들 모두 자신의 집, 자신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진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요양원에서 연락받았어요. 정말 집에 가실 거예요? 그래, 내 집에 갈 거야. 하지만 항암 치료 받으시면서 혼자 어떻게? 내가 알아서 해. 네가 언제부터 내 건강에 그렇게 관심도 많고 챙겼어? 전에 없던 효자 났구나. 그리고 내 통장하고 집 문서 모두 돌려줘.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알겠어요. 아무튼 모레 병원에서 만나요. 그때 얘기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놓였다. 이틀만 더 견디면 된다. 이틀만 더 이 요양원에서 지내면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다. 과연 내가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항암 치료의 고통을 혼자 견딜 수 있을까? 그래도 내 집이 좋았다. 40년 넘게 살아온 그 공간에서 내 방식대로 살고 싶었다. 요양원의 마지막 밤, 나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요양원 정원을 비추고 있었다. 내일이면 이 모든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항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면서 내 소지품을 모두 챙겨 들고 갔다. 요양보호사가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단호했다. 치료 후 집에 갈 거예요. 그녀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병원에 도착해 항암 치료를 받는 내내 마음은 긴장되어 있었다. 암으로 항암 치료받는 고통보다 내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더 컸다. 치료가 끝나고 병실 문을 열자 아들 진수가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진수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집에 가려고, 내 집에. 아들은 한숨을 쉬며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냥 편하게 요양원에 계시라고요. 왜 그렇게 고집이 세세요? 늙으면 자식 말도 듣고 해야지.
어떻게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요? 그 말이 내 가슴에 불을 질렀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했다. 내가 너희더러 나 책임져 달라고 했니? 밥 한 끼를 해달라고 했어? 병원비 내달라고 했냐고? 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나를 변두리 요양원에 갖다 버려? 내가 사람이야? 아들은 깜짝 놀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머니, 사람들 다 듣는데 병원에서 왜 이래요? 미쳤어요? 무슨 짓이야?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곳저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뭐? 창피한 건 알아? 사람들이 들어? 아들이 나지막이 말했다. 어머니, 내가 나를 요양원에 갔다가 버리긴 했나 보지? 남들이 들으면 안 되는 거 보니까 그 말에 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제서야 의사와 간호사가 다가와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다. 잠깐만요. 병원에서 소란 피워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 우리 아들한테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너희들 나 수술 받는 날 잠깐 와서 얼굴 보고 가고 항암 치료 받는데도 단 한 번이라도 어떠냐고 전화 한 통 했어? 내가 너희들한테 아픈 나 책임지라고 할까봐 미리 도망친 거니? 나 그럴 생각 추호도 없었어.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 유능한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받아 보자더니 그곳이 서울 외곽의 작은 요양원이야? 나를 버린 이유가 뭐야? 내 통장하고 몇 푼 되지도 않은 얄궂은 집 가지려고 한 거니? 그래도 자식들이라고 나는 너 대접해줬어.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너희들 키웠다고. 막말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사정했어. 그런데 뭐? 늙었으면 자식 말도 들어라. 정신없이 퍼붓는데 무슨 일이세요? 의사가 물었다. 간호사들, 환자들, 방문객들이 우리 주변에 모여들었다. 의사 선생님, 제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버렸어요. 제 동의도 없이요. 눈물이 내 볼을 타고 흘렀다. 그런데 이제 저는 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진수를 바라보았다. 아들은 당혹스러운 얼굴로 설명하려 했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가 항암 치료 중이라 혼자 지내기 어려워서 요양원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때 내 담당 종양 전문의가 내 차트를 들고 다가왔다. 영자 씨, 요양원에 계신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집으로 가신다고요? 네, 제 집에 갈 겁니다. 저는 아직 혼자 살 수 있어요. 응.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신체적으로는 충분히 혼자 생활이 가능하시긴 합니다. 항암 치료 중이시지만 중증도가 그리 높지는 않으니까요. 다만 정기적인 방문 간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집에 가게 해주세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사람들이 더 몰려들었다. 아들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우리를 찍고 있었다. 저 남자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렸대. 가족들이 노인들 요양원에 버리는 게 요즘 흔하대. 불효자식.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렸다. 진수가 내 팔을 잡았다. 어머니, 이러지 말고 조용히 이야기해요.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내 집에 갈 거야. 내 통장이랑 집 문서 다 돌려줘. 그때 병원 보안 요원이 다가왔다. 무슨 일이신가요? 여기서 이러시면 다른 환자들에게 불편을. 이 아들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렸대요. 옆에 있던 할머니가 끼어들었다. 요즘 세상에 자식들이 다 그렇지 뭐. 진수의 얼굴에 당혹감이 가득했다. 그는 주위의 시선들을 견디지 못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어요, 어머니. 집에 가세요. 순간 내 마음에 승리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느꼈다. 내가 자식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 주어야 집에 갈 수 있다니. 우리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진수는 입을 열지 않았다. 내 가방을 든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낯익은 현관문이 보였다. 내 집, 40년 넘게 살아온 내 보금자리. 집 열쇠를 돌리는 순간 내 인생을 다시 찾는 기분이었다. 집에 들어서자 공기는 퀴퀴했다.
3주 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흔적이었다. 진수는 짐을 내려놓고 거실 한가운데 서서 멍하니 있었다. 통장이랑 서류 전부 내놔. 내가 말했다. 진수는 말없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통장, 인감도장, 집 등기부등본. 내 인생의 증거들이 담긴 서류였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 이게 정말 내 건강 때문이니? 내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아니면 내 재산 때문이니? 아들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순간 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딸이었다. 엄마, 진수가 거기 있어? 엄마 정말 집에 간 거야? 딸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다. 그래. 지금 진수랑 집에 있어. 엄마, 제발 진수랑 얘기하지 마. 내가 지금 당장 서울로 갈게. 진수 절대 믿으면 안 돼.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왜? 무슨 일이야? 진수가 엄마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어. 그리고 그 돈으로 사업했는데 다 날렸대. 엄마가 그 사실을 알게 될까봐 요양원에 모셔둔 거야. 나까지 진수한테 속았잖아. 내가 방금 올케한테 전화 받았어.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진수를 바라보니 그의 얼굴에 죄책감이 가득했다. 정말이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진수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제가 설명할게요. 나는 전화를 끊고 마룻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믿을 수 없었다. 내 아들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내 아들이. 얼마나 대출 받았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3억. 진수의 목소리는 작았다. 3억. 이 집 가격에 반절되는 금액이었다. 내가 평생 모아온 전 재산이, 내 노후를 책임질 유일한 자산이 사라진 것이다. 그래서 날 요양원에 넣고 독일로 도망가려고 했던 거구나.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 독일 발령은 거짓말이었어요. 채권자들이 저를 찾고 있어서 제가 숨어야 했어요. 그 순간 현관문 벨이 울렸다. 진수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누구세요? 내가 인터폰을 눌렀다. 영자 씨 댁인가요? 저희는 캐피탈인데요. 그들이 왔다. 아들의 빚을 받으러 온 채권자들이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3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영자 씨세요? 저희는 진수 씨가 대출한 돈을 받으러 왔습니다. 진수 씨가 여기 계신가요? 진수는 거실에서 떨고 있었다. 내 눈앞에서 그는 더 이상 성인 남자가 아니라 겁에 질린 어린아이 같았다. 네. 제 아들입니다. 들어오세요. 남자들이 들어와 진수를 보았다. 진수 씨, 3개월째 연락이 안 되네요. 이자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다. 어머니, 몰라서 물어보는데 이 집은 어머니 명의인가요? 한 남자가 물었다. 네. 제 명의예요. 왜요? 아드님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등기부등본에는 담보권 설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위조 서류를 쓰신 것 같은데. 순간 진수가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찢어졌다. 내 아들이 사기까지 쳤다니. 내 이름으로 내 집을 담보로. 그날 밤 진수는 경찰에 연행됐다.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나는 아들을 경찰차에 태워보내며 굳어버린 심장으로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텅 빈 거실에 앉았다. 하지만 지금 나는 철저히 혼자였다. 요양원에서 탈출한 지 단 몇 시간 만에 내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아들은 사기꾼이 되어 감옥에 갈 것이고 내 집은 언제 경매에 넘어갈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니 싼 가격에라도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라도 옮겨야 했다. 여보, 우리가 키운 아들이 이럴 줄 알았어요? 눈물이 마르고 분노가 식고 슬픔이 깊어지는 그 밤. 나는 깨달았다. 이제 정말로 혼자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암과
배신과 상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누군가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옆집 할머니가 서 있었다. 영자네, 오랜만에 집에 왔네. 요양원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 순간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쏟아낼 수는 없었다. 내 아들의 치부와 나의 비참함을 모두. 울고 있는 나를 보고 옆집 할머니는 놀라서 물었지만 간단히 대충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나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나쁜 짓을 저지른 아들이 혼자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모든 상황에 쫓기며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불쌍하고 가슴 아팠다. 하지만 아들은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나는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살아갈 것이다. 나는 아직 살아있으니까.